다들 한 번쯤 한국은 그저 작은 동아시아 국가일 뿐이라며 가볍게 넘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술은 늘 일본의 뒤를 밟았고 문화는 서구를 모방하기 일쑤였던 우리, 저마다의 시각으로 싸구려 전자제품, 값싼 노동력 정도로만 여겼던 그 시절.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날의 한국은 과거,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방식으로 세계 무대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무력이나 소란스러운 외침 없이 오랜 세월 쌓아온 끈기와 자존심, 그리고 실력으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응징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주어진 은혜는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고 받은 모욕은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기술은 기술로, 문화는 문화로, 산업은 산업으로 그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온 한국. 우리가 직접 겪어온 시대의 격변과 도전 속에서 그 기억이 오늘날 세계를 향한 당당한 응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얕본 시선은 이제 역사의 굳건한 흐름 앞에서 조용히 물러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영국 교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리예요. 전 30년 동안 나라들이 서로 어떻게 대화하는지 연구해왔어요. 큰 대학교에서 일하면서 학생들에게 세계 정치에 대해 가르치고 있죠. 제 사무실에는 제가 쓴 책들이 가득 꽂힌 높은 책장이 있었어요. 벽에는 제 이름이 적힌 상장들과 중요한 논문들이 걸려 있었고요. 매일 아침 저는 똑같은 일과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일찍 일어나서 진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세계 각국의 뉴스를 읽고 있었죠. 나라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패턴을 찾고 있었어요. 모든 게 제게는 너무 분명했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큰 나라들이 규칙을 만들고 작은 나라들은 성공하고 싶으면 그 규칙을 따라야만 했죠. 한국은 제 머릿속에서 그저 또 하나의 작은 나라였어요. 네, 가난한 나라에서 빠르게 부유한 나라로 성장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좋은 휴대폰과 자동차를 만들긴 했죠. 하지만 저는 한국이 다른 나라들을 대하는 방식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중국과 미국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안전하게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나라일 뿐이었죠. 매주 목요일 오후에 수업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교실은 항상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고 싶어하는 열정적인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앞에 서서 깔끔한 발표 슬라이드로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해 온 권력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을 받아 적고 있었어요. 제가 전문가니까 믿고 있었던 거죠. 지난 목요일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시작됐어요. 교실은 높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로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어요. 학생들은 노트북을 펴고 자리에 앉아 배울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작은 나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실적이어야 하고 자국의 이익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민지라는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수업 시간에 거의 말을 하지 않던 한국에서 온 조용한 학생이었죠. 저는 간단한 질문을 예상하며 말해도 좋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교수님, 그녀가 모두의 시선을 끄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잊어버렸을 때도 오래전의 도움을 계속 기억하고 보답한다고 생각하세요? 교실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마치 계단을 내려가다 한 칸을 놓친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제 뱃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무역협정, 군사전략, 경제 성장에 대한 사실과 이론은 갖고 있었지만 이 질문은 달랐어요. 기억과 감사에 관한 것이었죠. 제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저는 문화적 차이에 대해 짧게 답변하고 수업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민지의 질문은 마치 신발 속의 작은 돌처럼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캠퍼스는 조용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 갔어요. 저는 국제 관계에 관한 새 책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민지의 질문이 계속 마음에 걸리고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옆 사무실에서 일하는 데이비드 포스터 교수였어요. 데이비드는 키가 크고 머리가 희끗희끗했으며 항상 자신감 있어 보였죠. 그는 커피 2잔을 들고 제 사무실로 걸어 들어왔어요. 오늘 수업 시간에 고민이 있어 보이더라고. 그가 제 책상에 커피를 놓으며 말했어요. 저는 학생의 질문이 저를 그렇게 동요시켰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전문가여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데이비드와 저는 오랫동안 동료로 지내왔어요. 한국과 기억에 관한 그 질문 말이야. 저는 마침내 말했어요. 우리 이론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아.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음 달에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협력에 관한 회의에 초대받았어. 다른 연사를 한 명 더 모시고 싶다는데 관심 있어? 제 첫 생각은 아니요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가르칠 수업도 있고 쓸 논문도 있었거든요. 한국은 제 주요 연구 분야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민지의 질문이 제 안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모든 연구 기간 동안 놓친 무언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겠어.
제가 얼마나 빨리 결정했는지 스스로도 놀라며 말했어요. 데이비드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 때로는 직접 보고 경험해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법이지. 그가 떠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유리창을 타고 내려오는 빗방울을 보고 있었어요. 세계 정치를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저는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라들은 서로에게 무언가를 원할 때만 도움을 주고 과거의 사건들도 오늘날 유용할 때만 기억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틀렸다면요? 제 책과 이론들이 놓친 기억과 감사에 관한 무언가가 있다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여행의 예라고 대답한 것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거였어요. 때로는 간단한 질문이 비범한 여정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여정은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답니다. 비행기가 부드럽게 땅에 닿았어요. 14시간 동안 하늘을 날아 마침내 한국의 서울에 도착했죠. 긴 공항 복도를 걸으면서 다리가 뻣뻣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주변의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답니다. 표지판은 한글로 쓰여 있고 그 아래 영어가 적혀 있었어요. 스피커에서 나오는 안내 방송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흘러나오고 있었죠. 오랜만에 전문가가 아닌 초보자가 된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데이비드는 제 앞에서 자신감 있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한국을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길을 잃거나 당황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그를 따라가고 있었죠. 사실 이미 오길 후회하고 있었어요. 편안한 사무실에서 제 책과 이론들과 함께 있을 수도 있었는데 한 학생의 질문 때문에 낯선 나라에 와 있었으니까요. 여기는 공기가 다르네요. 공항 밖으로 나오면서 주로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구름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처럼 따뜻하고 습했어요. 멀리 높은 건물들이 솟아 있었고 넓은 도로에서는 자동차와 버스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곳의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았죠. 데이비드가 미소를 지었어요. 도시를 보면 놀랄 거예요. 서울은 절대 잠들지 않거든요. 운전기사가 우리를 호텔로 데려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창문 너머로 바뀌는 풍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이 곡선 지붕의 전통 건물 옆에 서 있었고 잘 다듬어진 나무가 있는 공원들이 번잡한 거리 사이에 녹색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보도를 따라 서둘러 걸으며 많은 이들이 걸으면서도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내일까지는 일정이 없어요. 데이비드가 휴대폰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오늘 오후에 전쟁기념관에 방문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 나라에 대해 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이미 책과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국 전쟁에 대해 알고 있었거든요. 박물관에서 무엇을 더 배울 수 있을까요? 전쟁기념관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오래된 탱크, 비행기, 동상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건물이었죠. 내부는 시원했고 밖에 더위에서 벗어날 수 있어 반가웠어요. 입구 홀은 높은 천장과 반짝이는 바닥으로 넓고 조용했어요.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나라 이름이 적힌 벽이었어요. 자세히 보기 위해 가까이 걸어갔죠. 1950년대 한국 전쟁 당시 남한을 돕기 위해 군인을 보낸 모든 국가의 목록이었어요. 총 21개국이었죠. 미국이나 영국 같은 국가들은 예상했지만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태국 같은 나라들은 놀라웠어요. 물론 이런 사실들은 알고 있었지만 돌에 새겨진 이름들을 보니 어쩐지 더 실감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름 아래에는 이 나라들에서 온 젊은 군인들의 사진이 있었어요. 정말 소년들이었죠. 제 학생들보다 몇 살 더 많을 뿐이었어요. 그들은 전에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왔던 거예요. 굉장하죠. 그렇지 않나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한국 여성이 서 있었어요. 아마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현대적인 스타일과 전통적인 스타일이 섞인 우아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녀는 차분하고 사려 깊은 얼굴과 마치 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친절한 눈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박수진 박사입니다. 그녀가 약간 허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내일 회의 주최자 중 한 명이에요. 엘리자베스 리 교수님이 오늘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찾아왔어요. 그녀가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저를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저는 공식적으로 자기소개를 했지만 마치 학생이 선생님을 만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긴장되고 있었어요. 참전국 목록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박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관심 있으실 만한 특별 전시가 있거든요. 우리는 전쟁 유물로 가득 찬 여러 개의 큰 홀을 지나갔어요. 박 박사는 저를 박물관 뒤쪽에 있는 더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문 위의 표지판에는 한글과 영어로 지속되는 우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에는 유리 케이스의 편지, 사진, 작은 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각 전시물은 한국 시민들과 전쟁에 참전했던 외국 군인 가족들 사이의 연결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몇몇 관계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되고 있었죠.
한국 학생들이 먼 나라의 노병들을 방문하여 선물을 가져가고 존경을 표하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한 전시물은 한국에서 싸웠던 에티오피아 군인들의 자녀와 손자녀를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또 다른 전시물은 한국 의사들이 태국에서 특히 태국 퇴역군인 가족들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세 번째는 콜롬비아의 외딴 지역에 70년 전 한국에서 죽은 콜롬비아 군인의 이름을 따서 지은 한국이 지원한 학교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박 박사가 조용히 설명했어요. 세대를 거쳐 행동으로 기억을 살아있게 하는 거죠. 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천천히 방 안을 걸어 다녔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게 아니었어요. 제 국제관계 이론에서는 국가들이 서로 얻을 수 있는 것을 기반으로 도움을 주고 기억은 짧고 상황이 바뀌면 오래된 빚은 빨리 잊혀진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무언가의 증거가 있었어요. 한국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단지 말이나 기념비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프로그램과 관계 속에서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에어컨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창가에 앉아 서울의 밝은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계속해서 박물관에서 본 것들로 돌아가고 있었죠. 노트북을 열고 더 많은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억 외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씩 찾아내고 있었어요. 과거에 그들을 도왔던 나라들을 기억하고 보답하려는 체계적인 노력이었죠. 한국 전쟁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사 전반에 걸쳐 중요한 도움을 준 모든 경우에 대해서요. 밤이 깊어갈수록 제 교실에서 민지의 질문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중요했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그건 단지 문화적 차이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국제 관계를 수행하는 완전히 다른 방식에 관한 것이었죠. 기억, 감사, 그리고 장기적인 연결에 기반한 방식이요. 제 책 속의 깔끔한 이론들이 갑자기 불완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30년 동안 권력, 전략, 자기 이익을 연구해왔죠. 하지만 어쩌면 내내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창밖으로는 수백만 개의 불빛으로 서울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회의가 시작될 예정이었죠. 저는 공유할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 여기에 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어쩌면 제가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었는지도 모르죠. 회의가 시작된 지 3일이 지났는데 저는 더 이상 발표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은 계속해서 전쟁기념관에서 본 것과 한국에 대해 배우고 있는 것들로 돌아가고 있었죠. 매일 아침 회의 세션이 시작되기 전에 저는 혼자서 서울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관광 지도에는 없는 곳들을 방문했죠. 한국의 기억을 말해주는 장소들이었어요. 오늘은 대학교 근처에 있는 작은 건물을 방문했어요. 밖에서 보기엔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에는 한국과 태국의 우정을 기념하는 박물관이 있었죠. 사진들은 한국 전쟁 동안 도움을 주러 왔던 태국 군인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다른 전시물들은 오늘날 외딴 태국 마을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의사들, 진료소를 세우고 현지 의료진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 두 활동 사이의 연결고리는 명확했어요. 한국은 7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제 누군가 무역협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회의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국가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제 모든 책과 이론들이 갑자기 불완전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제 앞에 있는 음식, 한국인들이 비빔밥이라고 부르는 밥, 채소, 고기가 다채롭게 섞인 음식, 손도 대지 않은 채로 있었죠. 데이비드가 이를 눈치채고 제 맞은편에 와서 앉았어요. 오늘 유난히 조용하네요. 그가 제 얼굴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평소답지 않은데요. 저는 젓가락으로 음식을 쿡쿡 찌르고 있었어요. 도시 여기저기를 방문하고 있었어요. 국제 관계에 대한 제 이해에 맞지 않는 것들을 배우고 있죠. 데이비드가 대답하기도 전에 박수진 박사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그녀의 차분한 모습은 지난 며칠 동안 저에게 익숙해져 있었어요. 바쁘게 돌아다니는 다른 회의 주최자들과 달리 그녀는 목적과 평온함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죠. 이 박사님, 그녀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회의를 즐기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계속했어요. 내일 일정에 변화가 있어요. 계획된 공장 견학 대신 일부 대표들을 위해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국가보훈처 방문이에요. 관심 있으세요? 저는 제 자신의 열정에 놀라며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가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 몇 명이 호텔 로비에 모였어요. 벤이 우리를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통해 큰 정부 건물로 데려갔어요. 국가보훈처는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특별 방문자 배지를 받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어요. 안은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모습이었어요. 박 박사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여러 관계자들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그중 한 명,
김 국장이라는 나이 든 남성이 우리의 안내자가 될 예정이었죠. 그날 제가 본 것은 저에게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어요. 먼저 김 국장은 데이터베이스실을 보여주었어요. 컴퓨터들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모든 외국 참전 용사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단지 그들의 군 복무뿐만 아니라 그 후의 전체 삶까지요. 그들이 사는 곳, 건강 상태, 자녀와 손자녀들까지. 시스템은 생일 카드를 보내고 아플 때 안부를 확인하고 어려움 중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21개국에 걸쳐 15,000명 이상의 참전 용사나 그 가족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 국장이 조용히 설명했어요. 이 나라들 중 일부는 오늘날 한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운 모든 분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직원들이 선물 꾸러미를 준비하는 방을 방문했어요. 젊은 한국인들이 선물을 조심스럽게 포장하고 개인적인 편지를 쓰고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필리핀 같은 곳에 나이 든 참전 용사들에게 보낼 물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그냥 형식적인 선물이 아니었어요. 각 꾸러미는 수십 년간의 서신 교환을 통해 모음받는 사람의 필요와 선호에 맞게 맞춤화되고 있었죠. 또 다른 부서에서는 장학금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이는 외국 참전 용사의 손자녀와 심지어 증손자녀를 위한 것이었죠. 일부는 이제 부유한 한국의 동맹국에서 온 학생들이었고 다른 일부는 가난과 싸우고 있는 나라에서 왔어요. 그들은 모두 동등한 배려와 존중으로 대우받고 있었죠. 견학 내내 저는 점점 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보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깊은 도전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국가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야 했어요. 국제 관계는 권력, 전략, 자기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했죠. 기억, 감사, 세대를 넘는 연결에 관한 것이 아니라요. 그날 오후 늦게 저는 박 박사의 사무실에서 그녀와 단둘이 있게 되었어요. 큰 창문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책장에는 책들이 가득 꽂혀 있었어요. 그중 많은 책이 국제관계 이론에 관한 것이었고 제가 직접 쓴 몇 권도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제가 틀렸던 거죠. 그렇죠? 제가 갑자기 말했어요. 생각하기도 전에 말이 튀어나왔어요. 당혹감에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교수들은 특히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틀렸다고 인정하면 안 되는 법이죠. 틀린 것은 아니에요. 박 박사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아마도 이해가 불완전했을 뿐이죠. 한국이 기억하는 이유는 기억 자체가 일종의 힘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들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진정한 연결을 구축하는 힘이죠.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제 여정 중 가장 힘든 순간을 맞이했어요. 저는 여행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새 책의 초안을 가져왔었어요. 제목은 글로벌 시스템에서의 중견국이었고 한국에 관한 장도 있었죠. 노트북에서 파일을 열고 제가 쓴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제 모든 문단이 얕고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더 큰 나라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전형적인 중견국으로 묘사했었어요. 경제 성장, 군사 동맹, 기술 발전을 분석했죠. 하지만 한국을 진정으로 독특하게 만드는 것, 외교 관계의 기초로서의 기억을 체계적으로 가꾸는 것을 완전히 놓치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닫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아래로 서울이 반짝이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수백만 개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어요. 국제관계를 30년 동안 연구하고 수십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수많은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는데 저는 근본적인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젊은 학생이었을 때 이후 처음으로 아직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는 고통스러운 겸손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 편안한 느낌은 아니었죠. 하지만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한 낯선 도시를 바라보며 서 있을 때 이 불편함이 새로운 이해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때로는 새로운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오래된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해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가 한 번도 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곳에서 오기도 하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해가 서울 위로 막 떠오르기 시작하고 있었고 하늘은 분홍빛과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이상하게 평온함을 느끼고 있었죠. 밤사이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어요. 틀렸다는 불편한 감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다른 무언가로 바뀌어 있었어요. 발견과 가능성의 감각으로요. 바로 회의장으로 향하는 대신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어요. 나이 든 한국인들이 이미 그곳에 와 있었고 나무 아래에서 우아한 태극권 동작을 천천히 하고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며 지난 며칠 동안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국가 간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제 오래된 틀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권력, 경제, 전략적 이익은 여전히 중요했죠. 하지만 그것들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본 것은 뭔가 달랐어요. 기억과 감사가 단순히 좋은 감정이 아니라 국제 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스템이었죠. 마지막 날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진행자가 폐회 세션 전에 한 명의 발표자가 더 있을 시간이 있다고 발표하며 생각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물었어요.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손을 들고 있었어요. 단상으로 걸어가는 것이 물속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청중을 바라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20개국에서 온 대표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수백 번의 연설을 했었지만 이런 연설은 한 번도 없었죠.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리입니다. 예상보다 더 안정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저는 30년 동안 국제 관계를 연구해왔어요. 국가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책을 쓰고 학생들을 가르쳐 왔죠. 이 회의에 제 전문 지식을 나누려고 왔지만 대신 제 이해를 바꾸어 놓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멈추고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박 박사가 뒷줄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평온하고 격려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데이비드는 놀란 표정이었죠. 그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종종 권력을 군사력이나 경제적 이점으로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목격한 것은 다른 종류의 힘을 시사하고 있어요. 기억의 힘이죠. 한국은 과거의 도움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것이 어떻게 세대를 넘어 지속되는 연결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닙니다. 국제관계를 구축하는 다른 접근 방식이에요. 저는 단 10분 동안만 말했어요. 전쟁기념관과 보훈처에서 본 것을 나누면서요. 한국이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어떻게 감사를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정책으로 바꾸었는지 설명했어요. 말하면서 새로운 명확함과 목적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지 흥미로운 관찰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원하는 중요한 무언가였어요. 세션이 끝난 후 여러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 중에는 아베베라고 자신을 소개한 에티오피아에서 온 젊은 남성이 있었어요. 그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고 있었죠. 제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에서 싸우셨어요. 그가 감정이 담긴 밝은 눈으로 말했어요. 저는 이 먼 나라에 대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18살 때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을 위한 한국 재단의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 교육이 제 인생을 바꿨죠. 지금은 외교부에서 일하며 에티오피아와 다른 나라들 사이의 관계를 구축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많은 참전용사의 자녀와 손자녀들이 한국으로부터 비슷한 지원을 받았고 세대와 대륙을 넘는 연결을 만들어 왔다고요. 그날 저녁 박 박사는 저를 보훈처 관계자들과의 작은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우리는 전통 한국 식당에서 낮은 테이블 주변에 앉아 있었고 맛있는 냄새와 따뜻한 나무 판넬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관계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의 부모나 조부모가 국제적 도움 덕분에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그 빚을 기억하고 갚아야 한다는 국가적 약속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요. 나이 든 한 관계자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전쟁 후의 성장기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주름진 손으로 찻잔을 감싸며 말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가 스스로를 도울 수 없을 때 도와주었죠.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제 우리가 강해졌으니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으면서 저는 어떤 학술적 인정보다 더 가치 있는 선물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지 제 연구뿐만 아니라 국가들이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제 이해를 변화시킬 새로운 관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갈 여행을 위해 가방을 꾸렸어요. 회의 노트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와 관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책 초안을 완전히 다시 써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저는 수년간 가르쳐온 많은 이론들을 다시 생각해봐야 했어요. 비행기가 서울에서 이륙할 때 저는 아래로 작아지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흥분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 제 뱃속을 채우고 있었죠. 저는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 예상치 못한 여정에서 얻은 제 보상이었죠. 하지만 이것을 동료들과 학생들에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들이 제가 배운 것의 중요성을 이해할까요? 이러한 통찰력을 중요한 이론적 기여가 아닌 단순한 문화적 호기심으로 일축할까요? 대학 사무실의 편안한 세계가 이제 너무 멀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 새로운 이해를 제 작업에 통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일부 동료들은 이러한 아이디어에 저항할 것이고 학생들은 제가 왜 이론을 바꾸었는지 질문할 수도 있겠죠. 평범한 학문적 생활로 돌아가는 길이 갑자기 도전으로 가득 차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서 불안과 함께 결심이 커지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은 혼자만 간직하기에는 너무 중요했어요. 만약 기억과 감사가 지속적인 국제관계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국가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고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노트북을 열고 이 새로운 관점을 세상과 어떻게 나눌지 계획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앞으로의 여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는 제가 꼭 해야 할 여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한국 여행 이후 6개월이 지났어요. 계절은 2번이나 바뀌었죠. 여름이 가을로 물들더니 짧은 낮과 긴 밤을 가진 겨울이 찾아왔어요. 그 모든 시간 동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배운 것을 나눌 날이었어요. 대학교의 큰 강의실 밖에 서서 들어오는 학생들과 교수님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가슴속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오늘의 강의는 그저 또 하나의 수업이 아니었어요. 제 새 책인 기억 수호자들 기억하는 것이 어떻게 국제 우정을 형성하는가의 공식 출간 행사였으니까요. 재킷을 고치면서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입구 근처 작은 테이블 위에는 제 새 책이 쌓여 있었어요. 표지에는 서울의 전쟁기념관과 참전국 벽이 사진으로 실려 있었죠. 그걸 보니 몇 달 전 민지가 수업 시간에 질문했던 이후로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생각나고 있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강의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제가 단상으로 향하자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맨 앞줄에는 민지가 앉아서 용기를 북돋아 주듯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녀 옆에는 제 연구를 도와주었던 몇몇 한국인 학자들이 앉아 있었고요. 강의실 뒤쪽에서는 국제관계학과의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약간은 회의적인 표정으로 보고 있는 게 보였어요. 강의실은 꽉 차 있었어요. 학생들은 통로에 앉거나 벽에 기대어 서 있었죠. 모두가 전통적인 권력과 전략 이론으로 유명한 엘리자베스 리 교수가 왜 갑자기 방향을 바꾸었는지 듣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수많은 얼굴을 바라보며 시작했어요. 저는 국제관계가 권력, 전략적 이익, 실용적 혜택에 관한 것이라고 가르쳐 왔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라들이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또 다른 방식, 기업과 감사를 통한 방식에 대해 제가 배운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국과 제가 거기서 발견한 것에 대해 말했어요. 국제관계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이 단지 친절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동맹보다 더 강한 유대를 만드는 전략적 접근법이라고 설명했어요.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 장학금과 의료 프로그램, 세대를 넘어 유지되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말하는 동안 청중들의 다양한 반응이 보이고 있었어요. 일부 학생들은 이 새로운 관점에 매료되어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고, 뒷줄에 있는 몇몇 동료들은 이맛살을 찌푸리며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는데 아마도 제가 아직 알아채지 못한 연결점을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말을 마쳤을 때 강의실은 잠시 조용했어요. 그러고 나서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일부는 지지하는 질문, 일부는 도전적인 질문이었어요. 저는 각각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고 아직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그 사실을 인정했어요. 이건 이러한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강의 후 학과장이 다가왔어요. 윌리엄스 교수는 제가 처음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저의 멘토였던 나이 든 분이었어요. 그는 제 결론에 동의하지 않을 때도 항상 제 작업을 지지해 주셨었죠. 평소의 접근 방식과는 꽤 달랐군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저는 대답했어요. 확장된 거예요. 분석적 기초는 여전히 있지만 이제는 더 완전한 이해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아이디어들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지 지켜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 같네요. 이어지는 몇 주 동안 제 책에 대한 반응은 다양했어요. 일부 평론가들은 너무 부드럽고 엄격하지 않다며 일축했죠. 다른 이들은 열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연구와의 연결점을 보고 있었어요. 대학원생들은 다른 나라들 사이의 기업 기반 관계를 탐구하는 논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랍게도 한국 외교부에서 편지를 받았어요. 그들은 저를 초청해 다른 나라들에게 외교 관계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청했어요. 그들은 진정한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개발도상국들과 기억의 힘에 대해 배운 것을 공유하고 싶어 했어요. 제 여정이 시작된 지 1년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와 있었어요. 이번에는 새로운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혼란스러운 방문객이 아니었어요. 12개국에서 온 외교관들을 위한 워크숍을 이끌며 국제 관계의 기초로서의 기억에 대해 제가 배운 것을 나누고 있었죠.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국가들에서 온 이 외교관들 남성과 여성들 앞에 서서 깊은 목적 의식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가진 지식은 더 이상 단순한 학문적 이론이 아니었어요. 국가들이 서로 더 강하고 의미 있는 연결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였죠. 그날 저녁, 1년 전 나이 든 한국인들이 태극권을 연습하는 것을 지켜봤던 같은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벚나무들이 꽃을 피우고 있었고
연한 분홍빛 꽃잎들이 부드러운 바람에 떨어지고 있었죠.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단지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이해의 측면에서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여정을 시작하게 했던 질문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 울리고 있었어요. 왜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잊어버렸을 때도 오래전의 도움을 기억하고 보답하나요? 이제 저는 민지뿐만 아니라 제 자신과 들으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억은 단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를 위한 기초를 세우는 것이죠. 국가들이 받은 도움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의미 있는 방법을 찾을 때 그들은 힘과 이익의 일반적인 계산을 초월하는 연결을 만들고 있어요. 교수로서 저는 항상 지식을 추구해왔어요. 하지만 한국으로의 여정은 저에게 더 가치 있는 것, 지혜를 주었어요. 그리고 혼자 간직할 수 있는 지식과 달리 지혜는 나눠야 했죠. 떨어지는 벚꽃 아래 서서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저는 국제 관계에 대한 이 새로운 이해를 계속 탐구할 것이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제가 수년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예상치 못한 질문에서 오며 우리가 여전히 배울 것이 있다고 인정할 용기를 갖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라고요. 해가 서울 위로 지고 있었고 하늘을 찬란한 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가져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저는 그저 가만히 서서 저를 여기로 이끈 여정과 앞으로 발견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